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자, 오늘 개장 분위기 살펴보면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오늘 환율이 1,435원까지 내려가면서 그래도 장중에 5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급이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약간 찝찝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8% 넘게 급락했다는 거.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삼성전자 역시 동반 끌어내리는 힘,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아직까지 AI 반도체 투자에 대한 무게감이 좀 크다라는 거, 이런 부분 시장을 좀 짓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FOMC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나왔고 우리는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금리는 AI 반도체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본 중에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자세하게 분석을 하신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채권 담당 윤여삼입니다. 네, 오늘 네, 새벽 일각에서는 이번 달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조성됐지만 근본적인 이 인플레이션, 고물가에 대한 우려는 유가 쪽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리스크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죠. 하지만 6월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성명서 내용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도 없애고 전체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시사하지 않겠다는 워시 의장의 의지도 담겨 있긴 했지만 무려 3명의 인상의 그 소수 의견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내 이사들의 그 또 인상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는 점에서 그래서 워시 의장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이번 결정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채권 시장 금리가 이런 연준의 통화 정책 우려나 유가를 반영해서 미리 올라와 있는 상황, 그리고 실질 금리가 상당히 물가를 배제한 금리 수준이죠. 그 수준도 장기적으로 2% 이상의 2022년 이후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긴축 환경이 다소간의 편안함, some comfort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쪽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9월에는 인상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이번 동결은 다음 회의까지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쪽의 의지로 해석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동결은 동결인데 매파적인 동결의 색깔을 가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또 분석을 해주셨지만 지금 굉장히 시중금리가 높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요소인데 FOMC 여러 가지 Q&A 시간도 있었지만 지나면서 어떤 반응이 가장 포인트였는지 좀 분석 들어볼게요. 오늘 가장 좀 안타깝게 해석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채 30년 금리는 전일 대비 12bp 가까이 급등을 해서 5.2%, 2007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초장기 금리가 올라오면서 채권 시장 자경단들 영향 때문에 주가 지수마저 하락했다. 워시 의장이 딱 그 동결 결정을 하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10년 금리는 하락을 하고 주가 지수도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일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 의지가 좀 부족하다라는 쪽에서 장기 금리 10년 금리도 다시 전일 대비 8bp 가까이 급등하면서 주가 지수도 하락하는 그쪽에 해석이 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렸으면 주식시장이 안정화됐을 거냐, 인플레 의지 좀 확인 쪽에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비용 문제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오늘 인상을 했느냐 동결을 했느냐 여부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과 갈등을 통해서 유가가 WTI 기준 85불 이상 올라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연준의 FOMC 중간에는 금리 하락과 주가 반등이 나왔지만 이 재료를 소화해내온 기자회견 이후에는 높은 유가에 대한 부담이 9월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링을 주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의 긴장감 재료로 장기금리 쪽에 긴장감 재료로 작동하면서 주가 지수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건 연준이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느냐 아니면 동결 기조를 유지하느냐보다는 조기에 8월 초까지 이 전쟁 리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를 통해서 유가를 다시 앞자리 7자대, 70달러대로 안정화시키느냐 여부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고 이런 식의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뭐니 해도 시장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유가와 금리 영향이다라는 부분이었고, 이제 FOMC 결과 발표 이후에도 금리가 상당 부분 좀 높은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건 사실 주식 시장에서 좀 큰 부담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주목되는 이유는 AI 반도체 투자 전략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빚 내서 투자를 얼마만큼 확대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서 과연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계산하기에 좀 바쁜 요즘인데, AI 반도체 리스크가 여전히 오늘 시장에 좀 느껴집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금리 단에서의 분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연준이 지금 동결을 통해서 시간을 좀 벌어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뭐 물가 안정에 조금 더 적극성을 대입하겠다고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하면 추가적인 또 긴축에 대한 액션, 뭐 그런 부담들도 작동했을 거라 보고요. 장기금리 일부 하락한다 해도 차입 비중이나 오늘도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본 지출 계획, 캐펙스에 대한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앞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9월 달 연준의 금리 인상 동결 여부는 유가가 얼마나 조기에 안정화되면서 공급 물가 충격이 좀 제한되느냐. 오늘 워시 의장도 지금 현재 물가의 제일 핵심 변수는 공급발 물가 충격, 유가 외에는 6월 달에도 사실은 유가가 좀 안정화되는 경로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긴장이 지금보다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금 높아진 비용에 가장 큰 금융 비용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리고 9월에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좀 안정되는 건 유가가 앞으로 한 주 내에 앞자리를 다시 실자대로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그 변수가 제일 중요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네, 뭐가 됐건 어찌 됐건 결과는 동결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느 정도 벌었다라는 데에 포인트를 두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머니코드에서도 이 과대 낙폭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AI 반도체 투자 전략에 대한 자세한 서사를 준비했으니까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시황 상황 듣고 나서 이후에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을 미국 시장 3대 지수 동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나란히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일단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60조 원을 어제 기록을 했는데 컨센서스였던 64조 원을 밑돌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또 컨퍼런스 콜에서 그동안 기대가 많았던 주주 환원책에 대한 언급도 크게 없었다라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늘도 1.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오늘 2% 넘게 오르면서 시세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7월 7일에 발표됐던 잠정 실적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그래도 오늘 2% 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오늘 방산주가 좀 뜨거운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지정 확정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소식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5%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하나시스템도 견조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 유가도 한 번 더 치솟았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이제 90달러 선 위까지 좀 치솟기도 했었는데 오늘 화학주가 좀 그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S51도 오늘 상승하면서 탄력을 붙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밖의 종목들 살펴보면 오늘 반도체 투톱은 큰 시세를 내지 못하지만 다른 종목들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그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데 KB금융이 5% 넘게 올라주고 있고 신한지주도 4.5%, 하나금융지주까지 5% 빨간불 키워내면서 오늘 금융지주가 그 수혜를 받아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는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더 부진했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래도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7%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ABL바이오는 0.4% 보합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강합니다. 에코프로가 6% 넘는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까지 비슷한 시세 이어나가면서 오늘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단 종목에서 빨간불로 포착되는 부분들 많다라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이 반도체 장비 일단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DUV 이 노광 장비를 자체적으로 양산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우리 반도체 장비단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었죠. DUV에 이어서 이제 다음 단계인 EUV 시장까지 진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JP모건이 낙폭이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분석까지 내비쳤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제 좀 견고한 흐름을 보였던 AI, 피지컬 AI 쪽은 오늘 곧바로 차익 실현 전환됐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현대무벡스가 10% 넘게 빠지고 있고 로보틱스가 2% 가깝게 시세를 내려놓으면서 오늘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점점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면서 0.9%가량 올라주고 있는데 5,7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지만 오늘 지금 0.3% 보합권 지나가면서 660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9시 30분 경을 해서 좀 하락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데 이어서 조금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됐다라는 점은 특징적인데요. 3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7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오늘 메이저 주체간의 쌍끌이 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과 좀 비슷한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 기관도 590억 원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이제 SK하이닉스가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낙폭을 줄이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쨌든 다시금 좀 힘을 내면서 상승 전환된 거, 그런 힘 때문에 오늘 코스피 대형주 약간은 어제보다는 좀 여유가 있다라는 점 느껴지는데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데 그 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최근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이 적극 매수의 구간일지는 다 함께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공포의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도 주가 급락의 이유, 그럼 앞으로 반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SK증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밀린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뭐니 해도 수급에 기인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재료에서 수급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또 증시 격언 중에 중요한 격언이죠. 코스피가 한 달간 40%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 7월 들어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모든 건 이제 수급에 기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 사실 그동안 글로벌 IT 비중을 많이 늘려왔던 국가가 있었는데 그 IT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돼서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IT 중심으로 올랐던 증시가 자연스럽게 낙폭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반도체 상승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6월 중순 후반부터 이제 쭉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펀드 환매가 나왔고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잡아주지 않다 보니까 증시가 쭉 미끄러졌을 때 고객 예탁금도 준 흐름들 있었죠.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공포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요. 매도 사이드카도 굉장히 40번 이상 발동된 바, 사이드카 자체가 40번 이상 발동된 바, 변동성 파고가 굉장히 심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역전한 뒤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하는 과거 데이터가 있었는데 한 60% 봤는데 그게 투기적 매매의 반복 패턴이라고 하면서 과거 뭐 21년도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1999년도 뭐 통신 SKT라고 하면서 올해는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투매의 반복적인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데에 착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주가 급락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반등이 가능할까에 대한 여력들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일단 SK증권에서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등하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의 패턴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솔직히 기술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와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상승 추세전이 본개가 되거나 코스피 200의 실적은 받쳐줘야 되거든요. 실적 데이터가 잘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증시 10,000포인트를 예상하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미스가 나게 된다면 상승 추세 복귀는 아마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단서는 또한 달았으니까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어쨌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튀어 오르려고 하는 기술적 반등의 힘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반등했을 때 대형주, 중소형주, 코스닥 낙폭 과대주를 주목을 하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갈립니다. 뭐냐면 코스피 200의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다 싶을 때 그럴 때는 대형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패턴입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지금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 나왔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대형주의 실적 발표 나고 중소의 실적 발표 이게 쭉 날 텐데 그리고 메타 마이크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줄줄이 빅테크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엄청 변동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7월 이후 이익 모멘텀의 변수는 시장의 영향이 미치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실적 전망이 엇갈릴 경우에 완전히 소외됐던 소형주나 코스닥 쪽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기술적 반등을 위한 저점 매수 구간을 노려도 좋은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느냐에 대해서는 관망 심리는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켜봤다가 어떤 섹터의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런 주가의 방향성을 일단 보고 내가 투자 전략의 방향성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를 사실 반등은 예상이 되는데 SK증권에서 어떤 전략 포인트를 다가갈지 그 부분을 가늠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8%까지 빠졌을 때는 정말 좀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 3거래 연속 거의 30% 빠진 꼴과 다름없거든요. 목표 주가는 360만 원이라고 하나증권에서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목표 주가를 흔들지는 않는데 계속 점차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과연 직전 고점인 300만 원까지는 언제 갈 수 있지라는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주가는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증권사에서도 UBS에서도 목표 주가를 3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래도 과대 낙폭이라는 부분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흔들리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증권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업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는 좀 빠지기는 했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 그리고 내년은 -7 정도는 내려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디램 가격 외 실적 변수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가늠을 했고요. 주가가 지금 좀 부침이 심하죠. 많이 빠졌는데 이게 언젠가 이제 안정화될 겁니다. 안정화된 이후에 멀티플 재평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반 메모리 매출 관련해서 LTA는 실적 변동성 구간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확고한 그런 메리트이고 앞으로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고객사와 몇 년 단위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을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조금 더 안심해서 갈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 30% 장기 계약에 대한 이런 이벤트는 항상 주가가 미끄러지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틸 가능성을 방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관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17조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사실 잘 나올 거거든요. 작년에 영업이익의 2.5배 수준으로 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75%입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의 방향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걸 영업이익률로도 방증할 수 있다는 걸 정말 업계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계가 반도체 업계가 아니라도
영업이익률이 75, 6%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장기 계약에 대한 이익, 실현 이런 부분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바 그래서 지금 이 주가는 확연한 저평가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펀더멘털은 괜찮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 극심한 저평가니 앞으로 이 주가가 안정적인 제자리를 찾을 때 V자 반등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데에 사실 목표주가 흔들지 않은 거거든요. 국내 증권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의심을 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 머니코드에서 자세히 관찰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오래간만에 좀 말씀드리나요? 태양광 쪽 실적이 회복이 될 수 있을지 하나증권에서는 6만 원. 오늘은 대표적으로 목표주가 흔들지 않았거나 오히려 목표주가 올린 종목을 좀 일부러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보면은 영업이익 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1조 정도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쪽 태양광 모듈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AMPC라고 세액공제 쪽입니다. 이쪽에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사업부 수익서 눈여겨보게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YTD가 지금 10% 이상 빠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종목이 저평가 종목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저가 배수의 기회이다라고 하나증권에 또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태양광 모듈에서 과잉 공급되면 사실 좋지는 않은데 과잉 공급이 해소되는 국면이라서 하나솔루션에는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을 우회적으로 물량을 차단하면 중국 거 안 쓰면 우리나라 거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호적인 거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패턴이 있으니 모듈 프리미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조지아주에는 카터스빌 공장 이런 부분이 가동이 되고 판가가 올라가는데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오르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컨센 더하기 3분기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태양광 쪽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태양광을 상징하는 거는 하나솔루션인데 이쪽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고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부분에서 목표주가 흔들지 않았으니 투자 포인트로 참고할 만한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HD 현대중공업, 조선주에서 좀 픽을 해봤는데 역시 실적입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실적이라도 좋아야지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런데 104만 원.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몇십만 원, 40만 원 선 구간에 가 있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컨센은 상회는 했고 이런 흐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조선 해양 엔진 영업이익률이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8% 정도 이 정도면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선, 수주잔고나 미래산업에 대한 동력 이런 부분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일단 수주 이런 부분이 좀 잘 되고 있는데 벌써 목표치의 96%를 달성했다라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LNG, VLCC, VLCC는 굉장히 큰 베리 라지 선박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심으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배 한 척당 비싼 배를 팔게 되니까 저부가 가치가 아니고 고부가 가치 선박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실적을 당길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백로그가 한 3.5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수주하지 않고도 이 곡간이 3.5년간 채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가스전 중심으로 선별 수주나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발전 엔진 관련해서 이제 대형화되면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테라파워, SMR 협력 이런 부분 신성장 동력으로 자꾸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SMR이나 해상 풍력이나 맞춤형 솔루션 이런 부분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니까 보시고요. 분기에 1조를 찍었잖아요. 근데 이런 1조 단위의 영업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투자 포인트를 착안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이 HD 현대중공업을 바라본 이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G생활건강 오늘 급등하는 흐름들이 장중에 연출이 됐습니다.
역시나 봤더니 D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어쨌든 그동안의 힘듦을 이기고 이제 북미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알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2분기 기대치 상회했고 프리미엄 브랜드 근데 이제 북미 매출 중에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거의 47%, 거의 절반 수준 가까이 성장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다 보니까 완연한 이 턴어라운드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세포라나 코스트코 신규 입점 이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 흑자 지속이 가능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어쨌든 해외 매출 비중 보면 쭉 나열을 해봤는데 결국은 북미가 가장 많은데 북미 쪽에서 잘해주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많은 북미가 실적이 아주 잘 나오다 보니까 역시 LG생활건강 목표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쪽에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화장품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패턴을 과연 일어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도 실적 데이터 비교해서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휴네시온에 대한 기업 분석을 좀 도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박창윤 GL 리서치 대표 연결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L 리서치 대표 박창윤입니다. 네, 휴네시온은 약간 좀 낯선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종목을 바라보는 이유는 뒤에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살펴주세요. 네, 휴네시온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내 1위의 망연계 보안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특히나 이제 공공 조달 망연계 부분에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보안 쪽에서 우리가 망연계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는 게 강점인데요. 이런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최근에 에이전틱 AI 쪽으로서 이제 말 그대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베트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뭐 OT 보안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실제 우리가 실무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에너지나 교통, 건설 등 이런 주요 인프라 쪽에 지금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그 통합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AI를 접목한 이런 통합 보안 시장 이 부분에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를 봤거든요. AI 관련해서 보안 자동화 플랫폼, AI 시대에 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우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지 좀 봐주시고요. 목표 주가 전략도 전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보안 기업 하면 국내 내수 시장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은 정말 드물게 베트남 쪽으로 지금 진출을 통한 동아시아 시장 쪽으로 진출하는 해외 쪽 관련된 이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기반의 소어 플랫폼인 시큐어 오케스트라 이번에 베트남 사업 진출을 본격화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MOU 체결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대리점 협업 계약 이 부분 자체를 맺었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기존에는 사업 협력 단계를 넘어가지고 실제 수주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안 기업하면 국내 내수형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는데 해외 쪽으로 관련된 이제 국내 탄탄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를 넘어서 정보보호 구독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스 기반의 이제 구독형 매출 자체를 일으킬 수 있는 지금 기반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출시한 게 시큐어 365 구독 플랜 자체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 KX 넥스지 에브리존과 함께 지금 정보보호 얼라이언스 지금 구축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스 매출 자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금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타 이제 보안 기업과 차별화되는 포인트고요. 앞서 이제 소어 관련된 그 플랫폼 자체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큐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AI가 접목된 보안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이게 여타 보안 기업과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2,500원 전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부터 11년 연속
계속해서 국내 망연계 통합 솔루션 공공 분야에서 1위 하면서 적자가 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너무 저평가된 것 아닌가. 그러면 현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업사이드 자체는 저는 최소한 여기서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5,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휴내시온이라는 기업 자체도 관심 가지시면 괜찮지만 사실 AI 시대에 보안 플랫폼으로 기업 가치를 레벨업하는 전반적인 그런 스토리텔링을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서 산업 영역,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잘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창윤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코너는 최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가 그 변동성 파고를 어떻게 잘 이렇게 견딜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시장이 우리 증시의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주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죠.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의 나스닥 시장 끝나는 걸 보고 우리 시장에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우리 시장을 보면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SK하이닉스가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고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특히 미국이 시장의 주가가 더 떨어지는 이유가 미 FOMC가 금리 동결 소식을 알리면서 지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정부가 통화 정책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쌓고 있고, 이게 말 그대로 이제 FOMC, FRB의 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미국 FOMC의 금리 동결이 우리 증시에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이미 우리는 한번 했죠. 그런데 앞으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우리 증시에 오랜만에 매수세를 보내고 있고, 여기에 개인 투자가들은 미국 시장이 약세로 끝났다는 것에 그 공포감에 또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투매가 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투매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동참하고, 두 번째는 관망하고, 세 번째는 따라 들어가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모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던지고 있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 지금 값싸게 줍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던질 때가 아니라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사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자신 있게 단 한 주라도 대형주들을 업종 대표주 대형주들 한번 담아보십시오. 특히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종목들은 지금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FOMC가 금리 동결을 한다면서 금융주들, 보험주들 이런 금융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금리 동결로 간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 금융주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한국은행도 역시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SK하이닉스만 아니라면 대형주들이 바닥을 찍었다는 그 느낌을 받으시면서 지금 저가 매수 나시면 올겨울 크리스마스 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저가의 대형주, 그것도 업종 대표주들을 내 포트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그동안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이 잘 나왔고 더 좋게 나올 가능성 있는 종목들 목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승률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방송할 때 삼성 SDI의 주가가 역전될 거다 했는데 이제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에 대해서 주가를 역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ESS향으로 LFP 배터리를 양산을 개시했고 전기차 캐진에서 벗어나면서 전기차 배터리들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만큼은 삼성 SDI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3위입니다. 그 3위를 하고 있는 앞에 BYD나 지금 CATL 같은 중국 업체들은 이 LFP 배터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인데 이 LFP 배터리 시장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 SDI와 주가 크로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참 주목하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내 포트에 담아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는 정말 2차 전지 관련주가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본격적인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저희가 도움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 컨설팅 ETF 컨설팅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과연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여러 가지 또 리스크는 없을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좀 시간이 가면서 증시가 올라오려고 하는 힘은 있는데 네. 사실 7월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때보다 네. 이 낙폭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증시 진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네. 저도 2001년에 증권사 입사해서 2026년까지 26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이런 낙폭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낙폭이 왜 형성됐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우리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점을 먼저 이유로 꼽고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코스피 지수가 대략 한 3,000포인트 그 정도 지수대였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3,000에서 9,000까지 너무나 단시일 내에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올라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어떻게 본다면 IT 섹터 집중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단위 종목 레버리지를 필두로 한 수급 쏠림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온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빠른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이냐? 이런 질문들도 저도 꽤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워낙 이익에 대한 기대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치 이 부분을 좀 뜯어봐야 되는데요. 기대치라는 것은 글쎄요 절대적인 덕목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그리고 메타의 실적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장이 그런 거에 따른 민감도를 어느 정도 반영했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기대치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기대치 내려간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지수대는 충분히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찝찝한 부분은 어젯밤에 있었던 FOMC에서 드디어 케빈 워시가 아무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즉 AI CapEx 투자가 대규모로 집행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산업에 있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 저점에 대한 인식은 저도 동의하지만 여기서 즉각적인 V자 반등 형태로 나타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도 퀘스천 마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오늘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컨콜 이슈는 지속적으로 뜨면서 네. 영업이 이렇게 불타는 거는 거의 99% 이상가 반도체가 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이러면서 지금 현재 장중에 5%, SK하이닉스도 한 2% 뛰면서 지금 코스피가 4%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도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상승의 속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하락의 속도도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우리의 심리적인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하이닉스 실적 64조 컨센서스에 60조 나왔기 때문에 4조 정도 미스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실적이 무너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기대치를 못 맞췄다라는 점에서 약간 마이너스 점수를 준 거지 절대 실적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HBM4 공급 확대라든지 HBM4E 샘플 출하라든지 어떻게 본다면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관점이 투자 논리에 적합한다면 삼성전자의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의 전고점까지 도전할 수 있냐? 가능해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가만히 뜯어봐도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메타는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가고 맞아요. 또 구글은 또 올라가고 애플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은 아직 미국에서 AI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분명히 미국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즉 누가 승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할 거고요. 그 경쟁 속에서 승자가 나타나고 AI 시대의 패권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더 시간은 필요할 거다. 그렇지만 내년 이맘때쯤 본다면 옥석 가리기가 끝나고 AI 시대가 안정화된다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재평가 그리고 리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일어날 거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변동성의 파고를 우리가 온몸으로 맞기 전에는 10,000포인트라는 희망까지 있었는데 네. 그런 변동성의 주범? 주범이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네. 근데 그를 당국도 굉장히 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자금이 돌아왔고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이거 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야? 뭐 이런 의식도 있고 네. 이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어쨌든 네. 변동성 파고를 넘어야 되는 건 우리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제가 방송 대기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의 AUM 순자산 총액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인버스, 곧버스랑 합쳐서 대략 6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고점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아니요? 13조였습니다. 13조, 14조 정도 찍고 네네네, 나서요. 네. 그리고 장 빠지면서 그리고 관련된 그 청산이 일어나면서 그 14조라는 건 굉장한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또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도 충분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14조 고점 대비해서 6조 정도까지 AUM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따른 수급 교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에도 예. 있고요. 예. 홍콩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몸통은 주식 하나지만 몸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등장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생 상품을 기초로 한 옵션 상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최근에 미국 관련된 시황을 본다면 만기일 때, 미국 만기일 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거든요. 네.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이 일어나고 있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들이 웹더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한국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따른 수급적인 변동성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그렇지만 외부적인 변수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ADR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이걸 필두로 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상수 아닌 상수로서 작용을 하니까 네. 마음을 먹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있죠. 지옥불에 떨어진 네. 개미 군단의 비명 이런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돌파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실 우리가 10,000포인트 간다라는 걸 지킬 수가 있으니까. 저도 어떻게, 지옥불에 빠진 개미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네. 구출이 가능할까요? 이 상황. 네. 저는 뭐 구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구출 119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버텨야 되는 거.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네, 관건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다중종목 레버리지를 말씀드렸던 이유도요. 그 상품이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손실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119 구조대가 오더라도 구조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니 해도 현금 증거금이라든지 현금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적인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조바심입니다. 너무나 나도 손실이 많고 옆에 사람도 손실이 많기 때문에 단반에 그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는 것이 이런 레버리지 상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손실을 단번에 만회하기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AI 산업이 성숙해지고 AI 산업이 더 커지고 그 와중에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만드는 그런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를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무섭게 팔긴 하지만 최근에 실적이 좋으면서 반도체 쏠림에 의해서 좀 약간 소외받았던 그런 업종 쪽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외국인들도 분명히 실적을 보고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업종이라든지 많이 떨어진 종목 중심으로 좀 헌팅 차원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나도 외국인처럼 이런 반도체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외받았던 그런 업종 그리고 관심 밖에 있었던 뭐 최근에 화장품, LG생활건강 이런 업종들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일 중요한 것은 119 구조대는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고요. 글로벌 경기도 AI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확장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력, 기다릴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자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마켓나우 2부에서 삼성전자 콜에 대해서 지금 속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보면 28년까지 메모리 공급 엄청 부족할 것이다. 수요는 엄청 붙을 것이다.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 잘 밝히고 있는데 그런 네. 거는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왜 이렇게 겁니다. 많이 떨어진 건지 너무 그게 좀 아쉬운 네. 그런 대목인데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본부장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등 모멘텀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그널이 나오면 좋을지 네. 그 시그널을 보고 사실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시그널은 네, 네. 결국은 수급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도 증권사 출신이고요. 증권사에서 지점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걸 많이 네. 경험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어제 오늘 아침 특히 뭐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아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계적인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좀 밀린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신용거래 아니면 레버리지 거래에 따른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까지 청산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급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개인 수급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무너진 개인 수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수급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뜯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뭐니 해도 현금입니다. 이 현금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현금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규모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현금이 모자릅니다. 네. AI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누구나 현금 유동성, 잉여 현금 흐름이 필요한 시기니까 이런 현금 포지션들을 얼마나 잘 마련했는지 즉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잉여 현금 흐름이 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는 잉여 현금 흐름이 다행히 마이너스로 돌아서진 않았거든요. 이런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는지 아니면 플러스를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등의 기폭제 역할로 체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AI 산업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분명히 네.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즉 언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지금 수급을 봐야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환율이 1,435원까지 내려가면서 그렇죠.
하면서 5개월 내 최저치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좀 전환된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외국인 수급 이런 패턴도 굉장히 중요한 반등 시그널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그럼 포트 재조정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 전략 조금 더 네. 말씀해 주실까요? 자, 네. 지금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네. 지수 저점은 얼마인가요? 저점을 알려달래요. 네, 저점을 알려주십시오. 네. 물론 저도 저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산술적으로 얘기 드리면 네. 뭐 3,000에서 9,000까지 갔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6,000포인트 정도가 아마 기술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적인 쏠림, 수급적인 꼬임이 발생하면서 6,000포인트에서 한 10% 정도, 뭐 한 5,400, 5,500, 5,000포인트 중반 정도면은 정말 기술적인 지지선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내일이 또 금요일입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아침에 지점 세미나 벌써 마치고 내일 여기 온 금요일. 거거든요. 예, 예.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트럼프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다. 아, 예. 트럼프가 항상 주말마다 뭔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네. 오늘도 사고를 쳤죠. F로 시작하는 쌍욕을 섞어가면서 굉장히 또 강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미국장이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방금 5,000포인트 중반대가 기술적인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선을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즉 저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나의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대응의 영역이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조정을 보인다면 나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지 아니면 여기서 6,000포인트를 회복해서 다시 6,000포인트 중반대까지 올라온다면 나는 거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약간 좀 플렉서블한 즉 유동적인 나의 포지션을 포지션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가장 으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기술적인 저점, 지지선을 회복하고 반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디부터 움직일 거냐? 순서대로 움직일 거거든요. 다 같이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뭐니 해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움직일 거고 삼전 닉스. 예, 3전 닉스 네, 중심으로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AI 인프라, 전력기기 중심으로 움직일 거고 그리고 전력기기, 전력량이 모자르니까 당연히 전력과 관련된 그런 주식들 순서대로 움직일 거니까 항상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AI 초입 구간에 그게 다시 패턴이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뛰었던 만약에 것처럼. 빠졌던 순서대로 그대로 올라갈 예, 가능성이 예. 높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반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면 순서대로 뭐부터 반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반등에 맞춰서 나의 포지션을 조절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저도 저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점을 맞출 수가 없고요. 이지혜 앵커님도 저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항상 나는 한꺼번에 사기보다는 좀 나눠서 사겠다.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팔기보다는 좀 나눠서 팔겠다. 왜? 누구도 저점, 고점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니까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AI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HBM도 모자르고요. 메모리도 모자르고요. 낸드도 모자릅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좀 기다릴 수 있는 여력, 기다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기다릴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으뜸인 시기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어렵고 정신 없지만 지금은 버티기 구간입니다. 네. 버틸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전략 인사이트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본부장님도 그런 의미에서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최창규 미래에셋 ETF 컨설팅 본부장님이셨고요. 다음번도 좀 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네. 오르는 날이어서 저도 좀 웃으면서 좀 즐겁게 그러니까요. 시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네.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곧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수원?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줄인 뒤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투톱의 상승으로 현재 지수 분위기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에 성공했고 특징적으로 오르는 업종들도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했는데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5% 넘게 오르면서 5,9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조금씩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6% 오르면서 673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나 외국인 최근 들어서 매수로 시작을 했다가 곧장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4,800억 원대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1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팔자세에 힘을 보탭니다. 1조 6천억 원 넘게 오늘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00억 원대 현재 빨간불이고요. 기관이 500억 원대 현재 사자세에 힘을 보태면서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4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장중에 5개월 중 장중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0.36% 하락하면서 1,447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특징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AI 확산에 따른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13.8% 증가하면서 네 자릿수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액이 17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9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한 건데요. 부문별로는 반도체 DS 부문이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99.6%를 차지했습니다. 회사는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22만 5,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장중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상승 전환 후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 나갑니다. 3.5% 상승하면서 140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SK스퀘어 1.7% 오릅니다. 86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지만 30년물 국채금리는 IMF 직전인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연속이자 케빈 머시 연준 의장이 취임한 이후 2번 연속인데요.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12명의 위원 중 3명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만장일치 동결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늦장 대응하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촉발됐고 미 30년물 국채금리는 곧장 치솟았습니다.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하루 만에 10.5bp 급등한 5.201%를 기록했고 장중에는 5.244%까지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 종목들인데요. 오늘 금융주 시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6% 넘게 오르면서 17만 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하나금융지주 역시 7% 넘게 크게 오르고 있고요. 12만 9천 원 선에 거래됩니다. 신한지주도 6%대 상승세입니다. 10만 4,200원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이 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5% 증가한 2분기 연결 기준 깜짝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권가들은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LG 생활건강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6,574억 원, 영업이익 1,028억 원으로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북미 매출이 2,058억 원으로 47.3% 늘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관세 환급도 일시적으로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에 증권사들도 LG 생활건강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려잡았습니다. DB증권은 2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LS증권은 35만 원, KB증권은 33만 원으로 증권사 10곳 중 7곳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LG 생활건강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현재도 11% 넘게 오르면서 30만 원 선 근접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데 파마 리서치가 최근 들어 급락장에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5만 2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클리오가 6%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450원 선에 거래됩니다. 지금까지 투자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이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두산이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확장에 나서고 있죠. 특히 이번 실적에서도 해당 부분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기대감 붙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광주에 해당 부분 사업 후보지가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 고수들 금호타이어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MLCC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글로벌 세계 3위 MLCC 일본 기업이 이번에 가격 인상을 또 요구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만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주가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과 RFHIC도 오늘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고수들의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삼성전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삼성전기 계속해서 주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MLCC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다음에 일본의 키오시아홀딩스, 어드밴테스트, 무라타 제작소, 자 전부 다 공통적으로 월봉에서 10개월 선에 닿았습니다. 계속 10개월 선 얘기 드렸죠. 여지없이 역시 10개월 선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일단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세기를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만족스럽네요. 삼성전기가 뭐 1.94, 2% 정도 올라서 가장 적게 오르지만 삼성전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성전기를 전체 AI 주도 섹터의 일부분으로 봐야죠. 축구공으로 봐서 축구공의 한쪽이 조금 약하지만 축구공 전체만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서 다시 나갈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코스피 지수죠. 자, 드디어 10개월 선에 지금 왔죠. 역시 믿을 만한 지금 언덕이었죠. 여기서 지금 딱 걸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제 이번 달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뭐 지금 내일, 지금 7월달 31일까지 있나요? 네, 이걸로 세죠. 맞죠? 31일까지 있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라. 그럼 이제 하루 남았기 때문에 내일 급락이 나와서 10개월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10개월 선 지지되고 딱 끝나죠. 지금 다시 보시겠어요? 정확히 10개월 선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지우개로 지워보면은 10개월 선에 딱 걸렸죠. 지금 여기 지금 종가상으로 꼬리는 10개월 선 밑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종가가 여기 10개월 선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그렇죠? 여기에 온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보조지표 과열권이 식어서 지금 50대로 내려가 있거든요. 58.45거든요.
보조지표 과열권 풀리고 10개월선 왔을 때 항상 주도주라든가 급등주는 12평선의 지지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22평선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오거든요. 이런 급등주라든가 급등 섹터 종목들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자도 보세요. 정확하죠? 한치 오차가 없죠.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 10개월 선을 지웠다고 보세요. 지웠는데 여기 뭔가 꼬리가 여기 왜 달렸을까? 10개월 선을 딱 넣어보면은 정확히 여기 딱 지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과열권도 식었죠. SK 하이닉스도 똑같지 않습니까? 과열권에서 벗어났고 여기 또 10개월 선의 지지죠. 한치 오차가 없죠. 이게 다른 나라로 간다고 틀려질까요? 똑같습니다. 자, 어드밴테스트 보세요. 과열권에서 벗어났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10개월 선이죠. 핑크색이 10개월 선이에요. 지금 오늘 다 똑같거든요. 키옥시아 홀딩스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도 10개월 선이에요. 과열권에서 벗어나고 10개월 선. 맞죠? 그다음에 삼성전기의 어떤 롤모델이라고 좀 자존심이 상하니까 무라타 제작소 같이 가는 그 업체로서 오늘 9% 가까이 급등하는데 이 무라타도 왜 기회가 나왔냐. 과열권에 싣고 10개월 선 근처에 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매수를 피해야 되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아시겠죠? 과열권이 아닐 때 그리고 믿을 만한 언덕에 왔을 때 확률 높게 그때 매수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AI 관련주 주도주들이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죠.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MLCC 기업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고 삼성전기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신규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스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죠. 지금 주주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시설 확대도 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상승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5% 넘는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고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와 SK하이닉스, SK까지 함께 오르면서 매도 종목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오름세인데요. 고수들 매도 장바구니에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려가 좀 해소된 걸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주요 지지선에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 호남권 투자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뭐 이제 HBM 매출이 3배 이상 나올 거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뭐 그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SK하이닉스처럼 ADR 상장 얘기 전망 없냐, 계획 없냐, 그거에 대해서도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있지만 뭐 지금 돈을 위해서 당장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코멘트도 나왔고 여러 얘기가 다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스토리지 이 테마거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위잖아요. 일본도 키오시아 홀딩스가 얼마 전에 시가총액 1위였잖아요. 좀 떨어졌지만. 그리고 미국에서도 주도했던 것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이 전부 다 뭐 만든 업체예요. 다. SSD, 하드, SSD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 D램 다 저장 장치죠. 연산, 두뇌에 해당되는 것들은 누가 만들어요? 엔비디아의 GPU, 인텔의 CPU, AMD의 CPU. 두뇌에서 연산을 하고 그 연산하는 작업들을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를 만드는 게 이 아시아 지역에 대부분 차지해 있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봤을 때 SK하이닉스랑 코스피랑 삼성전자도 보셨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이런 것들도 다 지지 라인에 왔거든요. 지금 월봉에서 확률 높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에 온 거죠. 자, 이건 샌디스크의 월봉입니다. 샌디스크도 똑같지 않습니까? 과열권에서 벗어난 다음에 또 10개월 선에 오니까 반등 꼬리를 달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는 더 강하죠. 얘는 과열권에서 벗어났고 10개월 선이 아니라 5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가장 주도주네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더 윗부분에서 이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네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는 아예 과열권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 선에 지지를 받고 있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체들 쫙 내려오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SK하이닉스는 받고 지금 질문이 삼성전자니까요. 삼성전자 조금 보긴 했지만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이 업체들이 5개월 선의 지지를 받으니까 얘는 한 단계 미치지만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어쨌든 간에 스토리지 테마가 지금 5개월과 10개월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확률 높은 지지 라인에 와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일단 8월 달 초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 반등의 세게를 보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물량을 실어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갈 거냐 아니면은 물량을 덜어내 가지고 조금 부담을 덜고 갈 거냐를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약간 매수 타이밍이고 우려가 완전히 씻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8월 초까지의 어떤 반등은 일단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 지수 모두 현재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틀간의 좀 하락을 끊어내고 반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버블맵 통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가장 크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5%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전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크게 튀어 올랐고 SK하이닉스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됐는데 상승 전환하면서 역시나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내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EUV 장비단 종목들은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고요. 또 운송 물류단도 오늘 강하고 금융단이 크게 튀어오릅니다. 금융업종이 4.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방어주 성격으로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간밤에 미국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어쨌든 이 매파적 성향이 띠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금융주들 현재 5% 넘게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단이 빠지고 있고 2차 전지가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주들도 기분 좋게 상승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조선, 방산 쪽에서도 강한 시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섹터로 방산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크게 튀어오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불거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이란에 대해서 강도 높게 강력하게 타격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강하게 응징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또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제유가 브렌트유가 다시 90달러 선에 근접했는데 이렇게 좀 방산주가 오랜만에 좀 특징 업종으로 좀 튀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방산주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방산주도 주요 지지 라인에 와서 반등을 지금 할 수 있는 타이밍에 온 거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LIG 저거는 아직도 입에 안 읽네요. 그렇죠? LIG 저는 넥선이 편한데. 자, 그리고 하나 시스템까지. 왜냐하면 하나 시스템까지 넣어야 되는 게 이제 천궁2의 주요 체계와 이 그 발사대. 여기에서 이제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죠. 이 세 기업이 천궁2의 핵심 어떤 그 체계를 만든 세 기업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차 쪽. 흑표전차 뭐 이런 쪽이고 지금 뭐 저기 전동철도 있죠. 이 회사는 어쨌든 이렇게 사총사 요게 이제 주요 기업이고 그 밑에 뭐 다른 기업들도 있죠. 방산기업, 방산기자재도 있고 풍산같이 뭐 탄약을 만든 업체도 있는데 어쨌든 이 4개 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 4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산 4사를 보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 왔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지금 반등을 할까? 그러니까 이 항상 살 때는 이럴 때 살 때가 좋아요, 여러분들. 뜨거울 때 사지 말고 제가 맨날 말했잖아요. 그거 사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한 달 전인가 2달 전부터 계속 그 얘기 들었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가열권에 사는 거는 신규 매수자들 자폭행위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편하지 않아요? 과열권에서 그냥 월봉 기준으로 일단 길게 보는 거죠. 완전히 과열권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RSI가 50대예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20개월 선에 왔잖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개월 선에 닿은 지가 언제입니까? 보이지도 않네요. 2022년, 그렇죠?
2022년이나 있나요? 2022년에 20개월 선 올라온 뒤에 지금 만 4년 만에 20개월 선에 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만 4년 만에 20개월 선에 오면은 그거 반대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만 4년 만에 가장 차가울 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거. 그렇죠? 반대로 2025년도에는 뭐였어요? 만 4년 만에 가장 뜨거울 때 사는 거였고 어떤 게 확률이 높겠어요, 수익이. 가장 뜨거울 때 사는 것보다 가장 차가울 때 사는 게 낫겠죠. 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식었고 얘는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죠. 그러니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대로템은 어떻게 됐어요? 제일 약하네요, 그렇죠? 20개월 선이 붕괴돼서 60개월 선하고 20개월 선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을 한다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향성을 보고 결정해야죠. 하나 시스템도 보시면은 과열권에서 벗어났고 20개월 선에서 기회가 왔는데 20개월 선이 약간 더 이탈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순서를 가리시면 됩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1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등, 하나 시스템 3등, 현대로템 4등입니다. 1등주부터 4등주까지 힘을 갈라놓은 다음에 1등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했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반등이 더 나온다면 이제 4등주인 현대로템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현대로템은 전선이 제일 멀리 있으니까. 더디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더 빨리 내려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어쨌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반등의 크기에 따라서 이 1, 2, 3, 4등주의 반등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LIG 앤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8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그 진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신규 매수를 했다. 그냥 딱 정할게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신규 매수 했으면은 다시 이 보조 지표가 과열권에 접어들 때까지는 가져가 봐도 좋은 겁니다. 네, 주요 지지 라인에 와 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개별적인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또 강하게 시세에 올리고 있는 또 특징 테마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관련 종목들이 2분기 정말 넉넉한 수주 잔고 확대에 실적 개선세까지 받아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HD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72% 증가했고 매출은 20% 넘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HD 한국조선해양이 미국과 관련된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한 MOU까지 체결했다라는 소식 밝혀지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이 조선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수주 계약 소식이나 이런 실패, 성공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많이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조선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보유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조선주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건 다 같은 원리거든요. 자, 요것도 다 주요 지지 라인에 왔습니다. 드디어. 자, 이것도 1등주부터 4등주로 갈려볼까요? 방산처럼. 그래야 내가 3등주, 4등주를 갖고 있으면 1, 2등주를 잘 봐야 되고 1, 2등주를 갖고 있으면 3, 4등주보다는 탄력을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이거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등주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조선주도 가려봅시다. 이거 업계의 무슨 지위나 무슨 매출 아니면은 수주 잔고 이런 걸로 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1등주부터 4등주라는 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기술적인 어떤 우위를 지금 찾는 거거든요. 봅시다. HD 현대중공업 이거 보니까 20개월 선이 살짝 이탈됐네요. 2024년도 이후에는 20개월 선을 이탈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왔죠. 당연히 과열권은 식었고요. 보조지표에서.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요거를 봅시다. 이게 옛날에 현대중공업 차트가 옛날 그게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20개월 선을 살짝 이탈하려고 하다가 20개월 선을 이번 달에 지지를 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내일만 버티면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꼬리는 밑으로 빠졌지만 20개월 선을 지지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20개월 선이 얘도 마지막으로 단 게 2023년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조우를 한 게 여기는 닿진 않았고 2023년도 이후에 만 3년 만에 지금 닿았습니다. 당연히 과열권은 식었고 여러분들 또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이렇게 과열권이 가장 뜨거울 때 사는 것보다 과열권에서 식고 중요한 지지 라인에 왔을 때 신규 매수하면은
위에 올라갈 폭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하나오션은 20개월선이 완전 이탈됐네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봅시다. 삼성중공업도 20개월선에 살짝 걸려있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1등이 얘네요. HD 한국조선해양이네요. 그렇죠? HD 한국조선해양이 20개월선에서 완전 올라가 있으니까 얘가 1등 주고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 이 둘이 거의 2등이네요. 그렇죠? 둘이 거의 2등이고 하나오션이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4등주다. 하나오션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앞에 1, 2, 3등주가 하락을 하면은 더 빨리 행동을 하셔야겠죠. 아까 1등 어디 갔어요? HD 한국조선해양. 이게 1등이에요. 이게. 얘가 20개월선을 깨지 않고 반등을 계속하면 4등주 하나오션까지 끌어올립니다. 대신 하나오션은 가장 더디고 올라가면 저항을 더 많이 받는다. 자, 얘도 지금 상식적으로 봅시다. 여기서 만약 신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뭐 45만 원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0개월 선인 41만 원까지 반등이 기대가 되는데 그냥 가장 쉬운 거는 여기서 사신 분은 다시 한번 보조지표가 과열권에 들어갈 때까지 수익을 일단 향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반등을 하는 거라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매수자들은 여유 있게 1등주를 고르셔가지고 1등주가 반등을 해서 과열권에 접어들 때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전망 좋다고 전해주셨고요. 1위부터 4위까지 각각 기업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반등하고 있는 장세 속에서 주목할 만한 다음 꼬마법을 한 가지도 뽑아주시죠. 네, 태양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방산이 좋은 이유랑 약간 겹치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마음이 뭐 하루에도 무슨 마음이 한 7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서 뭐 물론 그게 옛날에 보니까 뭐 플렉서블하게 일부러 뭐 전략적으로 그러는 거라 하는데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란이나 상대방도 전략적으로 보질 않아요. 그냥 이게 뭐 전략이 뭐 그렇게 수십 가지로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다시 우리 차례라고 하고 뭐 두들겨 주겠다고 했는데 미국 중부사령관은 이제 뭐 두들겨도 뭐 이득이 없다 이런 얘기 또 하면서 어긋나는 잡음도 보여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제는 또 유가가 급등을 하고 다시 한번 이란과의 전쟁이 뭐 또 확산될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나머지 무슨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태양광이 조금 살짝 반등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1등주는 대략 봤더니 OCI 홀딩스네요. OCI 홀딩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복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에 또 안 당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OCI 홀딩스 뭐 난리칠 때 5월 달에 이때 과열권에 이렇게 심할 때 이렇게 사면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게 다 결과론적이기만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40만 원을 샀는데 지금 18만 원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때 사지 말고 지금처럼 과열권에서 벗어난 다음에 믿을 만한 지지권 지금 10개월 선에 또 오니까 이것도 반도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10개월 선에 지지가 나오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럴 때 사는 게 이럴 때 사면은 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OCI 홀딩스가 1등이고 OCI는 20개월 선이 깨졌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20개월 선이 깨졌어요. OCI 홀딩스는 이제 앞단에 있는 뭐 폴리실리콘부터 셀까지 만들고 이 뒤에 이제 모듈이나 이런 쪽 하나솔루션이 이제 담당을 하죠. OCI 홀딩스가 이제 1등이기도 하고 이 지금 기술적 분석상 그리고 OCI 홀딩스는 폴리실리콘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료 부분을 중국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유일하게 중국을 밀어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OCI 홀딩스죠. 예를 들어 미국이 폴리실리콘 재료 중국 거 쓰기 싫다. 막 찾아봤더니 OCI 홀딩스 한국에 있어요. 그럼 이 앞단에서 살아날 수 있는 뭐 밸류체인상 그런 흐름이 있고요. 이건 기본적인 그냥 내용 설명이고 어쨌든 간에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신규 매수를 지금 했으면은 뭐 대략적으로 25만 원이라는 마디수대를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다시 과열권에 접어들 때까지 가서 과열권에서 팔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먹는 퍼센티지가 10%는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정유 값이 오르면서 태양광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꼬마 버블로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특징주 OCI 홀딩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130조 원, 메타 매출 88조 원. 숫자만 보면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AI 투자 성적표는 달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들이 AI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관련 매출이 43% 급증했다. 앞으로 매출로 이어질 계약도 크게 늘었다. AI에 투자한 돈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메타도 AI로 이용자에게 맞는 콘텐츠와 광고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광고 매출을 키웠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전체 비용이 55% 급증하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8% 감소했다. 데이터 센터 투자에 법률 구조 조정 비용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실적의 핵심은 간단하다. MS는 AI 투자 효과가 이익으로 이어졌고 메타는 아직 투자 비용이 성과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제 시장이 볼 것은 매출 규모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AI 투자금을 누가 먼저 이익으로 바꾸느냐다. 네,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인사이트 좀 드릴 거고요. 맞춤형 전략 좀 세워드릴게요. 박근우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어제까지는 방송에서 인사할 때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안녕하십니까라고 멘트를 못 치겠더라고요. 왜요? 시장이 안녕하지 않은데 안녕하십니까라고 굳이 묻는 것 같아서. 눈치 없이 저는 또 왜냐고 또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안녕하십니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요. 왜 장 초반에 약간 이제 들썩이더니 결국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네, 올라가야죠. 삼전 닉스 영향 때문이 아닌가 사실 많이 그런 생각 올라가야 드는데 일단 이게 그동안 이게 근데요. 오늘 뭐 올라도 한참 멀었잖아요. 거기까지 고지 가기에는. 그렇죠, 네. 저희가 급락의 이유를 조금 더 잘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떨어진 만큼 기술적 반등으로 멈추면 안 되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엔비디아의 순환 투자 요 리스크 예전에 이제 AI 관련해서 발목을 잡았던 이유. 두 번째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단 엔비디아 순환 금융이라고 그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순환은 우리가 뭐 그냥 뱅뱅 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금융은 이제 돈이니까 돈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너랑 나랑 우리 사이에서 계속 뱅뱅 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가장 좀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왜 순환금융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과거에서도 엔비디아가 많이 했던 건데 왜 그게 문제시 되는 거냐라고 이제 시장이 우려감을 표하냐 하면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규모가 너무 커졌고 이게 엔비디아의 실제 수요를 왜곡을 시킨다라고 이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이게 도미노처럼 이제 다 안 좋게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버블이 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 이제 순환금융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 있게 좀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이제 순환 금융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엔비디아 순환 금융 자금이 도대체 얼마길래 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표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규모가 사실 굉장히 엄청난 규모거든요. 총 이제 7,5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나와 있는데 SK그룹은 좀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코어 미부나 여러 가지 합쳐서 7,500억 달러인데 이 7,500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100조 원이에요. 1,100조 원? 1,1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보다 조금 적은 양인데 그거를 지금 엔비디아가 한마디로 순환금융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순환금융이 됐냐면 표의 왼쪽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신용이 이제 보증을 서주죠. 그러면 그 돈을 갖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갖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리고 오픈 AI는 엔비디아에서 빌려준 돈을 갖고 엔비디아의 GPU를 또 사줘요. 저게 순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돌고 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문제시되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돈을 안 빌려주면 자사의 GPU를 구매하기 힘든 기업들한테 돈을 억지로 빌려주면서 구매를 유도를 한다. 근데 엔비디아가 여기에서 굉장히 세게 반박을 했어요.
7페이지짜리 어떤 그 발표를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그냥 정리를 하면 우리는 투자를 하라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보증도 쓰지만 그 돈을 갖고 우리 GPU를 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안 사겠습니까? 그걸 네. 당연히 사죠. 엔비디아 거를.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약간 설왕설래가 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여기서 이제 뭐 오픈AI 파이낸싱, AI치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이제 500조 원, 그다음에 오하이오 AI 데이터 센터 네오클라우드 360조 원인데 이게 진짜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이게 지금 오하이오 데이터 센터를 저걸 다 돌리려면 네. 원자력이 10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10기가짜리기 때문에 엄청난 게 1기가를 들어가네요. 예. 돌리는데 원자력이 1기가 필요하거든요. 10기가면 웬만한 도시에 1년 동안 전기를 쓰고 남는 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엄청난 양이죠. 네. 이게 이제 오픈AI가 엔비디아로부터 뭔가 이제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 규모가 이제 2,500달러. 이제 이 때문에 그때 또 시장이 좀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그럼 자사 칩을 그 오픈AI에서 구매를 해주고 네, 약간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챗GPT 이제 많이 쓰니까 글로벌 기업인데 대명사죠. 왜 이렇게 뭐 보증까지 필요한 건지 아. 약간 그런 거를 시장이 좀 의심을 하는 건지 일단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 너무 커서 네. 오픈AI가 감당하기 힘든 규모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5천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요. 소프트뱅크가 이제 주도를 하는 건데 5천억 달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갖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이제 그 엔비디아가 보증을 서주는 건데요. 네. 왜 보증을 서주냐면 우리가 보통 제가 실질적으로 겪은 일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은행에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는 인터넷이 뭐 이렇게 많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냥 직접 찾아갔는데 은행 직원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용 점수가 빵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뭔가 이거 대출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런가 봐요. 아예 없다고 예, 하고 예, 전무해서 지금 예. 오픈AI가 딱 그런 흰도화지 상황이라고 같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상장사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그 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오픈AI는 지금 비상장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적자예요. 네, 맞아요. 적자기 때문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적자인 기업들 아무리 오픈AI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 자체가 없거든요. 신용 등급이라는 건 내가 돈을 빌릴 때 이자의 그 퍼센트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적자고 비상장사고 그걸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거 우리가 이자를 얼마에 받아야 되지 이게 이제 정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가 돈 빌려줄게. 니네는 우리 GPU를 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고리가 하나 끊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시장에서 이제 발작 버튼이 눌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뭐 별일 없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2,500억 달러를 네. 지급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네. 오픈AI에. 근데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2,500억 달러는 어떤 규모 정도로 자, 인지를 2,500억 되는 달러. 거예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지금 뭐 눈만 감았다 뜨면은 뭐 삼성전자가 뭐 3,000조 원이니 뭐 하이닉스가 2,000조 원이니 뭐 1년 영업이익이 몇백조가 나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조 단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약간 그 애매모호해졌었어요. 네네. 옛날에는 뭐 몇천억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2,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60조 원입니다. 정확히. 이게 엔비디아 기준으로도 엄청난 규모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자, 오픈AI의 보증을 이제 엔비디아가 2,500억 달러를 해줬어요. 이제 아직 해주진 않았는데 의논하고 있는 상황이죠. 5천억 달러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 중에 절반은 이제 엔비디아가 보증을 쓴다는 건데 엔비디아 1년 매출보다 큰 돈입니다. 저게요. 1년 매출보다 더 큰 돈인데 보증을 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네.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자기 지갑에 갖고 있는 돈의 4배 규모예요. 근데 이거를 엔비디아가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 아무리 엔비디아지만 니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미래를 누가 알겠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시선이 조금은 좀 색안경을 좀 끼고 보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보유 현금의 약 4배 규모라고 네, 하니까 네. 엄청난 건데 어쨌든 지급 보증을 해주기로 한 건데 그래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통 크게 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어찌적으로 그런 돈이 결국 이제 자사 칩을 사는 그런 구매 비용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신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기업의 신용 네네. 막 등급도 있고, 근데 CDS 프리미엄이 네네.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얘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의 네. 반응과 채권 시장의 반응이 좀 약간 달랐어요. 좀 비슷하긴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 주식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만 보지만 전 세계 채권 시장의 돈이 주식 시장이랑 비교를 하면 이게 상대가 안 되거든요. 네. 채권 시장 훨씬 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CDS 프리미엄이 엔비디아의 CDS 프리미엄이 올랐다.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채권 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용어는 이제 신용부도 수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조금 바꿔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무언가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네. 근데 이 엔비디아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못해서 그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회사채. 그렇죠. 네, 네. 사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엔비디아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 채권에 돈을 이제 투자를 한 한마디로 돈을 빌려준 거라고 해도 뭐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잘못되면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드는데 네. 그 보험료가 CDS 프리미엄이에요. 보험료. 굉장히 그러니까 안 좋아지면 보험료 세게 부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은행에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센 것처럼 이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도 그냥 뭐 패밀리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람이 몰아도 보험료가 싸지만 똑같은 사람이 문 두 짝짜리 스포츠카 타면 보험료가 확 올라가거든요. 네. 얘가 이거 타면 밟는다. 그치. 사고 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보험료가 똑같은 사람도 확 올라가는데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메타 이런 빅테크 들의 그 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경고를 주는 부분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좀 약간 중간 정도 2선, 3선에 있는 좀 고만고만한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가총액 며칠 전까지 1위를 했던 기업인데 네. 그 엔비디아한테 지금 시장이 니네 이렇게 가다간 좀 위험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계속 경고음을 주는 게 그 CDS 프리미엄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채권 시장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도 기업의 네, 체질을 정말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6월 중순에서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반도체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이제 네. 삼성전자, SKS 굉장히 좋았다가 떨어지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하향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변동성 파고를 겪고 있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거나 목표가를 낮추는 것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신경 쓰여요. 근데 네. 과거 우리가 보통 1년 전만 하더라도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올리면 이제 팔아야 될 때가 왔나 보다라고 이제 보통 시장에서 그랬었거든요.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네, 이제 워낙에 좀 틀렸기 때문에. 근데 목표 주가라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이 산정을 할 때 굉장히 단순 논리로 하고 있거든요. 니네 얼마를 버니까 펄을 몇 배를 곱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니까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가격까지 간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가격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 목표 주가를 55만 원에서 이제 그 37만 건이 낮췄는데 여기서 뭐 낸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또 낸드는 또 양쯔 메모리가 또 일단 올해 하반기에 그 상장을 할 예정이죠. 그다음에 중국이 뭐 노광기를 뭐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제 저도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에 가장 발목을 잡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디램 가격 상승 폭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잠깐 표를 보면서 맞춤 말씀을 드리면, 자, 올해 1분기에 이제 디램 가격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에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상승한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올해 1분기에 맨 윗줄이 될 것 같아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디램이 90%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3달 만에. 근데 올해 2분기에는 올해 1분기 대비 90% 오른 1분기 대비해서도 디램 가격이 50%에 60%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높게 팔았어요. 근데 3분기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제 고객사들한테 디램 가격 우리 20% 올리니까 니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두 통보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지분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생산량은 플랫한데 실적이 더 좋아지려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분기에 90%, 2분기에 5, 60%, 3분기에 20% 사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맨 밑에 보면 디램 소비자 가격이 일단은 뭐 작년 3분기 대비해서 4배가 오를 정도로 이게 점점 상승폭이 둔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있어서 좀 고점에 대한 어떤 뭐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떨어지지 않고 그 최고 실적을 계속 유지만 한다고 했을 때 네.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대 이상 뭔가 또 네. 나와야지 되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정체됐거나 둔화가 되면 네. 비율적으로 그런데 과거 같았으면은 그 공매도는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뭔가 공매도 금지하는 약간 그런 조치가 나왔을 법도 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 네. 사실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약간 뭐 물 먹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MSCI 선진국 지수 떨어졌잖아요. 이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관찰국 대상에서 떨어진 건데 공매도를 금지를 시키면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네. 미국과 유럽에서 쓰는 공매도와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방식이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제 서양권에서 쓰는 거는 이제 제로룰이라는 걸 적용을 하고 우리나라는 업틱룰이라는 걸 적용해요. 제로룰은 뭐냐면 네. 공매도는 이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니까 서양권 같은 경우는 제로룰은 어떤 거냐면 그냥 가격 생각 안 하고 막 던질 수가 있어요. 가격을 이제 내리 꽂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업틱룰이라는 제도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업틱룰은 현재가가 10,000원이면 현재가보다 10,000원보다 한 틱 위에, 그러니까 뭐 10,050원, 1,100원 거기다밖에 매도를 못 내는. 네. 절대 10,000원이나 뭐 9,900, 뭐 900원 이런 데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이에요. 그렇죠. 업틱룰. 그래서 원리상으로는 우리나라 공매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있어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걸 많이 어겼었거든요. 네. 과거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만약 펀드 매니저가 공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수기로 작성을 했거든요. 메모장으로 막 전달을 하고 메신저로 우리 만주 공매도 치겠다. 메신저로 정말로. 한 말 전산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근데 25년도 3월 달에인가요? 이제 공매도 다시 재개되면서 이거를 전산화를 싹 하면서 니네 앞으로 이거 어기면은 굉장히 크게 제재를 가한다라고 해서 일단 뭐 공매도는 안 났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 갖고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 이런 건 좀 약간 거래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받아주고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중국 메모리 반도체 위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됐던 이번 주가 네. 아닐까 싶은데 창신 메모리 반도체의 상장 이게 기술력은 이제 4위잖아요. 세계 네, 4위. 네. 그런데도 이렇게 시장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메모리 3사가 아니라 메모리 4사라고 네. 표현하는 게 맞을 것 네. 같고 이 창신 메모리 관련해서 언론 보도 보면 아직은 기술 격차가 크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기술 격차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기술을 따라오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 2016년도에 생긴 회사예요. 이제 2019년도에 처음 생산을 했고. 그럼 10년 됐네요. 네,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반도체를 벌써 많이 따라왔죠. 모건 스탠리에서 작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창신 메모리 16나노 DDR5가 그것보다 더 선단 공정으로 만든 하이닉스 12나노 DDR5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직접 발표까지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따라오는 속도, 그다음에 지금 8% 정도 되거든요. 그 점유율이. 점유율이. 네.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3년 뒤에는 이제 거의 뭐 10% 후반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네. 자, 기술은 지금 뒤떨어져 있지만 따라오는 속도가 빠르다. 만약에 창신 메모리 기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거의 메모리 기준에서 HBM을 비슷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승부를 뭘로 보냐면 가격으로 승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도 중국 반도체 기업과 가격으로 승부를 정부에 엄청난 이 지원을 받는데 가격으로 지금도 반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뭐 위험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절대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물들어오고 있는데 이 파도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죠. 네. 라는 점 보시면서 사실 어쨌든 많이 흔들린 데는 다 그 이유가 있구나. 또 네. 우리 잘 버텨야 되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 닉스 관련한 배경 설명 아주 잘 유익하게 들었고요.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들 소식 살펴봅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연달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효성중공업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내일까지 하면 전력기기 3사의 실적이 모두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도 시작은 효성중공업에 대해 최대 실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사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효성중공업의 2분기 실적 예상치입니다. 파란색이 영업이익이고요. 파란색이 매출이고요. 하늘색이 영업이익입니다. 비교하면 매출은 1조 7,950억 원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851억 원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6%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무려 73%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이렇게 전력기기 3사가 현재 전력의 슈퍼 사이클 안에 도래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짧게 말해서 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의 연산과 냉각 설비가 24시간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받으면 최대한 손실 없이 장거리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필요하겠죠. 변압기로 전압을 높여서 송전망에 싣고 이동한 뒤에 소비지에 도착한 뒤 다시 낮추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초과 변압기는 설치 지역마다 전압, 용량, 안전 기준까지 모두 달라서 맞춤 제작이 필요하고요. 단기간에 생산 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글로벌 수요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내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까지 맞물렸습니다. 변압기 통상 사용 연한이 30년에서 40년인데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집중적으로 설치된 전력망이 이제 좀 교체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시장은 현재 이 전력 교체 수요가 좀 이 사이클에 도래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도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매출이 1조 1,418억 원 나왔고 LS 일렉트릭도 1조 5,7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LS 일렉트릭의 경우 전년 분기 대비해서 64%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2분기 수주액입니다. 모두 약 2조 원 넘게 기록을 했고요. LS 일렉트릭의 경우 수주 잔고까지 7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수주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특히나 지난 5월 초 고점에 대비해서는 무려 51% 넘게 빠졌습니다. 호실적에도 주가가 왜 무너졌는지 증권가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PER이 높았기 때문에 실적과 장부 가치 대비해서 비싸게 거래가 된 만큼 아무래도 LS 일렉트릭이 강한 매도세에 노출됐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는 16개 증권사가 바이 의견을 제시했고요. 9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들의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이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6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외에 산일전기와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까지는 보합권에서 4%까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까지 선거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실질적인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